지금부터 오행의 12운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생겨나면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존속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과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동식물을 포함한 그 모든 존재,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생겨나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명의 차이는 있겠죠. 더 오래 사는 동식물도 있고, 더 짧게 사는 동식물도 있고, 하루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오래 사는 어떤 우리가 수명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용하는 그 거북이 오래 살죠. 근데 하루살이부터 거북이까지 그 수명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그 생겨나서 소멸하는 과정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특히 이제 우리 인간의 생장 소멸, 우리 인간도 어떤 동물의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죠.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면 거기서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죠. 거기서 커지면서 대략 한 10달이 되면 태어나고 또 자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지극정성으로 그 자라고 성년이 되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또 사회생활은 처음에는 초년생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차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그 나이가 되죠. 그게 중장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중장년을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게 되고 그러면 또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죠. 은퇴한 후에는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질병에 자주 노출이 되고 또 아프고 또 병들게 되죠. 그래서 자꾸 병원 다니고 그러다 보면 또 수명에 다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오행도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삶처럼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왕성해졌다가 이 소멸하여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인간의 삶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12운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운성의 12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12단계는 이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양, 장생, 목욕, 관대, 임관, 제왕, 세, 병, 사, 묘, 절 이렇게 해서 1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해서 여기서 소멸하여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라고 하는 것은 그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아가 형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으므로 기호는 극히 미미하다. 어떤 오행이든지 이 태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생겨났다는 거죠. 극히 미미한 존재로. 그러다가 우리 사람으로 설명하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생겨난 다음에는 점점 자라게 되죠. 그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점점 자라는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행이 새로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엄마 뱃속에서 대략 한 10달, 10개월 정도 있다가 그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오행도 인간이 처음 출생한 것처럼 밖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기,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온 가족이 기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행도 처음에 태어나면 그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보고 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장생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아기가 출생하면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죠. 그래서 몸에 묻은 이물질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데 오행도
탄생을 하게 되면 기쁨을 잠시 뒤로 미루고 부지런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시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아직 운세가 이렇게 활짝 핀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서 아직은 오행의 활동성이 많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어린아이가 이제 많이 성장해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오행도 기운이 어느 정도 커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임간. 인간은 우리가 육군 사관 생도들이 그 생도 생활을 마치면 소위로 인간하게 되죠. 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위로 이렇게 부대로 배치되는 것을 인간이다, 인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관리에 임명되어서 어떻게 발령을 받고 어떤 나라 일에 참여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중추가 된다 그거죠. 그래서 보통 이 임간을 우리가 걸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그냥 녹이다. 그러니까 뭐 역학에서 걸록이나 녹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간이 육소에서 걸록을 보고 이 걸록의 상태가 좋으면 일간의 운세가 많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중요한 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왕은 인간보다도 더 왕성한 어떤 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력과 지력이 최고의 단계에 이른 그런 상태,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일생 중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때를 말합니다. 오행도 이 시기에 이르면 가장 왕성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게 오행의 단계를 지나면 이 밑에 세병 삼묘 절로 가죠. 그래서 그 일간이 제왕을 보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보이면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고 좋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전성기 지나면 이제 쇠퇴해지는 시기가 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50대가 지나고 60을 넘어서면 점점 쇠퇴해지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고 어떤 쉬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죠. 요즘은 60대도 젊은 층에 해당돼서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됐지만 사실 체력적으로는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더 지나면 사람의 몸이 점점 더 약해져 가지고 질병에 자주 노출이 되죠. 우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쇠퇴한 시기를 지나면 이제 질병에 노출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이 이 병에 해당되면 별로 힘을 쓸 수 없고 자꾸 부실한 그런 일간이 되겠죠. 그 다음은 사. 사는 죽을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병에 이렇게 자꾸 노출되면서 병원을 다니다 보면 어느새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게 되죠. 오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많이 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사람이 무덤에 이렇게 묻히게 되잖아요. 묘에 들어가는데 오행도 이 시기에 해당되면 무덤에 들어간 상태이므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상태죠. 정체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그 시체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다 소멸돼서 더 이상 기가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그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오행도 이 시기에 해당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일간이 만약에 절의 상태에 해당되면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운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행의 단계는 이 태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성장하고 자라고 왕성해졌다가 다시 소멸해서 없어지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거를 12운성의 12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운성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역학을 처음에 공부하게 되는 분들은 이걸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 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양생음사론 또는 음생양사론, 그러니까 양이 생겨나면 음은 죽게 되고 음이 생겨나면 양은 죽게 된다는 이런 이론이 있고, 또는 이 오행은 같이 태어나고 같이 죽는다는 이론이 있어요. 보통 사주에서는 이 양생음사론과 음생양사론 이걸 쓰시는 분도 있고, 또는 오행 동생동사론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유김에서는 양생음사 음생양사를 쓰지 않고 그냥 오행 동생 동사론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태어나면 음이 죽고 음이 태어나면 양이 죽는다 이걸 따지지 않고 가불목, 이 목은 함께 태어나고 함께 죽는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십천간의 십이운성표를 이렇게 보면 양생음사 음생양사를 쓰는 경우에는 간목은 이렇게 해에서 장생인데 을목은 이 해에서 사가 돼요. 죽는다는 뜻이죠. 또 간목은 오에서 죽는데 을목은 오가 장생이 됩니다. 이 병정무기 경신기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양이 생겨나면 음이 죽고 음이 생겨나면 양이 죽는다. 근데 유기면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유기면에서는 그냥 목합토금수의 십이운성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불목은 똑같이 음양을 따지지 않고 해에서 장생이고, 병정화는 인에서 장생이고, 경친금은 사에서 장생이고, 지금 무기하고 임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하고 수는 십이운성이 같다. 이거를 우리가 수토 동궁설이라고 그럽니다. 수하고 토는 궁이 같다. 우리 보통 사주에서는 화토 동궁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병하고 무토하고 똑같이 술토에서 인묘를 하게 되는데 유기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토 동궁설이니까 임수하고 무토가 똑같이 진에서 인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토가 여기 진이 묘지죠. 인계수도 진이 묘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고정시켜 놓고 한번 보시고요. 제가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구분해 보면 1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생, 걸록, 제왕. 일단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계에서는 다 좋다. 태어나면 온 가족이 경사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엄청 왕성하게 활동할 때 걸록, 그 다음에 그 활동이 극에 이를 때, 기운이 극에 이를 때 제왕. 그래서 이 세 단계가 가장 좋다. 물론 뭐 간직정단 이런 데 있어서는 절하고 태가 좋겠죠. 그렇지만 기운의 강약으로만 따져보면 장생, 걸록, 제왕이 가장 운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태가 가장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생겨나서 제왕 가장 왕성하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서 기운이 완전히 소멸해서 없어지는 절지,
이 기운의 강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최상에 이르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멸해서 없어진다.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지금 간목하고 을목의 12운성을 나타낸 거죠. 12운성. 그래서 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술, 해, 자, 축, 임묘진, 사오미, 신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는 또 가불목의 왕상유수사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봄철에 가불목은 가장 왕하고 겨울철에는 수의 생을 받으니까 상이 되고 가을철에는 금의 극을 받으니까 사가 되고 여름철에는 화의 기운에 설기가 되니까 휴가 되죠. 그래서 왕상휴수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제가 관기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재성, 여기는 인수. 이거는 그 생비제 극설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그 오행의 12운성과 또 계절에 따른 왕상의 휴수사, 또 생비제 극설을 다 같이 나타낸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행의 기운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장생, 이 시기가 그 가족이 태어남으로써 다른 식구들이 다 기뻐하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 새로 태어남으로써 온 가족이 기뻐하는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그 가불목이 해를 보면 장생을 보는 거니까 이 좋은 일이 있다. 특히 이제 뭐 사업의 후원사라든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해를 보면 좋겠죠. 또는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때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그 생비제 극설로 보면 장생이 인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후원사에서는 좋겠죠. 누군가가 도와주니까. 그 다음에 그 오행의 기운이 비견하고 녹에 해당이 되면 기운이 왕성하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을목인데 삼전에서 해를 본다든지 또는 인을 본다든지 묘를 본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을목의 입장에서 해를 보면 아까 그 장생이라고 그랬죠. 장생은 막 태어난 기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생비제 극설로 보면 일간을 이렇게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이 도움을 받음으로 좋다고 할 수 있죠. 그 사주 명리학과 다르게 그 유기막에서는 일간의 기운은 무조건 강하면 강할수록 좋아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일간과 타 오행과의 어떤 중화가 중요하죠. 너무 일간이 왕해도 별로 안 좋고 너무 약해도 별로 안 좋죠. 일간도 어느 정도 강하고 일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오행도 어느 정도 강하고 해서 기운이 서로 맞을 때 우리가 중화가 됐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점수학인 유기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기맥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간이 강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일간이 우리는 이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왕할수록 또는 더 이해하기 쉽게 강할수록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가 갑을목을 생하면 좋죠. 그걸 우리가 생비제 극설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12운선으로 보면 장생. 그 다음에 이는 걸록. 일간이 왕생이 이렇게 좋죠. 그 다음에 임목은 갑을목에 비견겁제가 되죠. 그러니까 형제가 나를 도와준다. 물론 재물정단에서는 재물을 형제하고 나누니까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 나머지 정단에서는 형제가 내 일을 도와주면 내가 도움을 받고 힘이 더 강해지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걸록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한자로 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유기막에서 보면 무조건 좋다고 보면 돼요. 관직정단이건 어떤 모망사 정단이건 모든 정단에서 녹이 나오면 좋다. 재물정단도 좋아요. 녹은 비견겁제지만 일단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좋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특히 녹은 뭐를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봉급을 말이요. 우리가 직장에서 녹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거는 월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얻는 것을 말하지만 금액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하죠. 근데 녹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어떤 급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수입이 일정치 않으면 항상 불안한데 우리 월급 봉급 생활자는 매달 월급이 일정한 날에 규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것만큼 생활을 안정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에서 이 녹이 나오면 가장 좋다. 단 이 녹이 다른 기운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왕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녹이 간목에 인이 보면 녹인데 10윤선은 좋은데 그게 이 봄철에 해당되면 더 좋겠죠. 봄철에 해당되면 녹이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봉급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업정단이면 사업이 엄청 잘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묘는 제왕이에요. 더 강해.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제왕을 양인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너무 기운이 강해서 남하고 충돌하면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양인의 뒤에는 바로 세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인의 단계에서 기운이 왕성하다고 너무 사업을 크게 벌이거나 남하고 어떤 시비를 일으킨다거나 하면 그 다음에는 불리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간상신에 양인이 있다. 그러면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양인이 보인다. 특히 일간 간목 위에 묘, 양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삼전이 특별히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가장 좋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일을 때려치우고 다른 일로 나아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기긴 어렵겠죠. 지금 상황이 가장 좋으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의 바로 위는 우리가 이제 더 배우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일간상신 또는 간상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간의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왕이 위에 있으면 현재 상태가 더 올라가기 좋은 때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일간상신에 제왕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좋은 때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삼전의 상황이 특별히 좋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변화를 주시면 안 되고 좀 더 계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에서부터 인묘 이게 그 삼전을 포함한 육임의 어떤 육소 여섯 군데의 어떤 장소에 그 해인묘가 보이면 일단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이 유를 보면 12운성으로는 태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정단했을 때는 간목이 태아의 상태에 해당되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업할 여건이 안 된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사업정단이나 재물정단 또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모망사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벌이면 좋겠는가 이런 모망사에서 유가 보이면 간목은 힘이 약하니까 어떤 일을 도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생비제 극설로 보면 유가 간목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벌이면 좋지 않다. 또는 재물장단이면 유가 재물의 기운을 다 빨아가니까 재물이 소모가 많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관직정단이다. 직장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 이 유는 관계에 해당되죠. 관계에 해당되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정단이다. 그러면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직장을 얻는다. 취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승진하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유가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 특별한 어떤 다른 곳에서의 문제가 없다. 뭐 유가 깨진 일이 없다. 그러면
승진하겠죠. 그러니까 정단하는 내용에 따라서 유하고 여기 신, 절지, 이것도 관기죠. 이렇게 신유는 관직정단, 취직정단, 승진정단, 또는 그 부인이 남편을 정단할 때, 관계는 남편이니까 남편을 정단할 때 이게 왕성하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단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 이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목 입장에서 진술충미는 전부 재성에 해당됩니다. 이 중간중간에 재성이 끼어있죠. 그래서 재물정단은 좋다. 단 여기 미는 가불목이 묘지에 해당되죠. 묘지에 해당되니까 재물을 빨리 취하지 않으면 그 무덤이 빠진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보이면 각별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간목이 미를 봤다. 어떤 모망사에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은가 이런 정당에서 미를 봤다 그러면 어떤 일이 그 정체되고 막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묘지니까 그 무덤이 빠졌다, 구덩이에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막혀서 잘 안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상유수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간목이 초전에서 인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녹이니까 걸록이니까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걸록이니까 상당히 좋지만 이 크기를 가늠할 때는 이 왕이나 이 상이 좋겠죠. 아무리 녹이 초전에 있어도 이 사에 해당되는 가을철이다. 그러면 이 녹이 힘이 없어서 크기가 작겠죠. 그러니까 사업정단이면 사업의 규모가 작다. 되긴 되는데 근근이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또는 여름철이면 힘이 없잖아요. 휴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이 12운성으로 녹에 해당되더라도 그 왕상유수사를 잘 보고 이 크기를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욕에 해당하는 자수가 있어요. 자수는 이 목욕에 해당되니까 이 엄마 아빠가 애 태어나면 이렇게 목욕을 시켜서 이물질을 제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스스로 목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때 해당되니까 그 어린애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수가 보이면 뭔가 이게 목욕하는 시기니까 조금 기운이 약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제 헷갈리는 게 자수도 인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수가 왕성하고 어떤 기운이 좋은 경우에는 인수로서의 간목을 생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안에 따라 좀 다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욕으로 보지만 또는 우리가 목욕지로 보면서 폐지라고도 표현합니다. 폐지. 폐지는 우리가 폐하다 할 때 폐지예요. 폐하다. 술 폐하다 할 때 폐자입니다. 그래서 자수는 폐지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인수의 역할을 할 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그것도 어떤 식별하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불목이 이렇게 제왕의 단계를 거치면 이제 세해지는 때가 되죠. 세병지, 세병사지. 그 다음에 묘지에 들어가고 절지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기운은 오행상 전부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 간상신이나 지상신 또는 삼전에서 보면 운세가 상당히 하락했다. 약하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웬만하면 큰일을 벌이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2운성의 이런 각 단계를 잘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12운성을 이렇게 표현했고 또 생배제 극세를 표현했고 왕상유사를 표현했죠. 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유기물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잘 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정화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토가 있는데 이것은 옥이니까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정화도 그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가불목처럼 이 엄마의 뱃속에서 생겨나는 어떤 태지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성장했다가 소멸하는 절지까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정화는 사오미 여름철에 가장 왕성하죠. 여름철 이 사오미 단계에서 가장 왕성하고 그 다음에 인에서 진까지 임묘진 봄철에 이 상이 되죠. 가장 왕한 목의 기운이 화를 생하니까 그 병정화가 봄에는 상이 된다. 그 다음에 병정화는 진술 충미에서 그 기운이 설계가 되죠. 우리가 식신상간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진술 충미에서 그 사계에서 이렇게 휴가되고 그 다음에 병정화 극하는 가을철 금의 기운, 병정화가 가을철 금의 기운을 극하죠. 거기에서는 수가 되고 그 다음에 겨울철 해자수에서는 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왕상유사는 병정화의 크기를 말한다. 크기. 재물장단이면 병정화가 일간일 때 신유 재물을 받다. 근데 이게 가을철이다. 그러면 왕하죠. 재물이. 그러니까 재물의 크기가 크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상유사는 크기를 보고 그 다음에 12운성으로는 병이 신에 있으니까 여기 뭐죠? 병지죠? 유에 있으면 사지죠. 그러니까 병지하고 사지가 재물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죠? 병정화가 힘이 없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재물정단에서 중요한 것은 병정화가 반드시 앉은 자리가 튼튼해야 된다. 앉은 자리에서 생을 받거나 비하가 되지 않으면 이 재물을 취할 수가 없다. 우리 사주에서도 그렇죠. 사주에서도 일간이 신약한데 재물 크기가 왕성하면 그 재물을 취할 수가 없죠. 그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유김에서도 이 재물이 왕성하면 그 일간이 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병정화도 이 녹에 해당되면 좋아요. 그죠? 녹은 어떤 생계하고 직결되는 월급, 생계, 월급을 말하기 때문에 이 병정화가 일간 병정화가 특히 정 입장에서는 우리가 녹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병만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에서 사를 보면 녹이죠. 정에서 오를 보면 녹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녹을 보면 어떤 생업이 잘 되고 있다. 또 직장생활이 잘 된다. 관직장 다니면 승진하겠다. 그 승진하면 월급이 올라가니까 녹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죠. 취직장 다니면 취직해서 월급을 받게 되니까 녹이 보이면 취직이 되겠다. 이 녹은 다 좋아요. 그리고 이 제왕은 너무 왕상에서 그 다음에는 세한 단계로 넘어가니까 여기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단계 자체는 좋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할 망정 당장은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직정단에서는 이 해자 절지 태지가 관기가 되니까 이 경우는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단은 사항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 병장어를 볼 때도 이 생비제 극설, 그 다음에 왕상유수, 그 다음에 12운성 이거를 한꺼번에 보는 습관을 들이면 유기막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신금도 결국 그 똑같은 관점에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신금도 가장 왕한 가을철 왕상유수를 먼저 봐주고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골록 제왕 12운성을 봐주고 그 다음에 생비제 극설로 재성, 인성, 관성, 겁재 이런 걸 봐주면 되겠습니다. 인계수도 마찬가지예요. 인계수도 앞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이 화면을 고정시켜 놓고 하나씩 그려가면서 똑같이 유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유김에서는 이 수토 동공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토나 임수가 똑같이 진토에서 임묘를 한다. 이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화토 동공설, 그러니까 병화하고 무토가 술토에서 임묘를 하게 되죠. 이게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무토가 진토에서 임묘된다. 이게 머릿속에 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수토 동공설을 적용하면 무토하고 임수는 똑같이 진에서 임묘한다. 이것만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12운성, 왕상유수사, 생비대극설을 같이 적용해서 보시면 그 오행의 12운성 이 부분은 다 이해가 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